제2장 수사경찰이 되겠습니다. 수사경찰도 상당히 양이 많죠. 하지만 수사경찰만 잘 마무리하게 되면 전체 분량에 있어서 3분의 2 정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사의 기본 개념부터 보면은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두 문자로 이렇게 수감, 추, 검사로 외울 수가 있죠. 수감된 추한 검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감, 추, 검사. 완전 수집의 원칙은 이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하는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수가 나오죠. 감식 검토의 원칙은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식 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장비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감식이란 말이 나오고 또 감식 이런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 추리의 원칙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말이 중복되지 않는데 추리라는 단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합리적 판단한다는 것이 그 추리라는 의미와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골라내기 바랍니다. 자,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추측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고 추측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추측을 검토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단계에서 추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앞단계에 했던 추리를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제 추리의 뒤에 있는 단계, 검증적 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측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추리 원칙의 뒤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리의 원칙과 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 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봐야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검토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검증적 수사 이렇게 검토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증자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과 증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판단한다는 것은 뭐 객관적 차원에서 본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의 같은 글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추리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하는 그런 부분만 나오고 별도로 용어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수사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은 허용의 측면이고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혹은 할 수 없는가의 문제고, 수사의 상당성은 일단 이제 앞 단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과 상당성 부분을 섞어놓고 또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필요성, 먼저 의의로부터 보면은 수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발동, 개시와 행사, 실행의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 강조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탄핵주의가 무엇이고 규문주의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탄핵주의라는 것은 뭐 형사법에 나옵니다만은 소추로 해서 재판에 개시되는 것이고 규문주의는 소추가 없이 법원이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을 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추가 필요한 이 탄핵주의에서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를 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문주의가 아닌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 이 소송의 조건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혐의는 우리가 수사를 개시할 때는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되죠. 객관적 혐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이 이것은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만 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체포라든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 혐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객관적 혐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일반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섞어서 문제를 내죠. 우리가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사에는 이제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죠. 임의수사도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수사는 뭐 형사법에 따라서 체포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송 조건은 형사법에 따라서 이 공소를
제기를 하고 또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을 말하죠.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이 공소 제기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향후에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 조건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러한 고소의 가능성이 이 수사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고소 고발이 없는 단계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라는 부분은 수사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사의 상당성에 보면은 비례의 원칙은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인지한다면은 그것은 범죄 인지권의 남용이 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사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나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비례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사 필요성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성은 이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허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가에 없는가는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굳이 인지를 해서 사건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개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죠.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우리 격언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총론에서 큰 의미의 그 비례의 원칙을 볼 때 적필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상당성은 이제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당성에는 이제 상당성이라고 그랬죠. 상황을 봐서 땅하고 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성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참새를 잡아야겠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대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범죄 인지권을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다음에 신의 측에 대한 것은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은 되지만은 범위 유발형은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N번방 수사와 관련해서 이 함정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경찰에게도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한 입법 조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적법인데 범위 위반형은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 위반형 함정 수사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수사의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수사권 부여에 놓은 거. 이 부분은 수사 구조개혁 문제와 해서 많이 중요시 되었는데 이제는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우리 실무종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검사가 이제 수사도 하고 또 공소 제기도 해버리면 자기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공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렇다면 공소권 순수성에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수사는 공소 제기가 불가분하다 하는 부분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죠. 권력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또 행정조직의 원리가 위배된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이 규정도 향후에 우리 형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은 또 많은 부분이 아마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올해 중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또 실무종합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중요범죄 입건 지휘가 있는데 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두 문자를 보면 이제 대선, 노집, 출퇴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입건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라 하는 부분은 이제 입단인이 되겠습니다. 위에 따라서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 활동 이용 지원 혐의 폭처법에 있죠.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라든가 또 수사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입단인이 되겠습니다. 입단인에 대해서는 송치 전에 지휘를 받아라 하는 부분이고, 경찰이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색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피신을 작성한 때, 긴급 체포한 때, 검사에게 이러한 체포공소 영장을 신청한 때, 그리고 뭐 사람의 신체 주거, 건조물, 또 방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정 영장을 신청한 때, 그래서 이제 같은 영장이니까 한꺼번에 묻고, 피긴 영일 때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분기별로 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사호, 이 경우에 압수수색 검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 법원 영장이나 법원 허가서를 받아서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한 때, 대물적인 어떤 강제 처분을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피혐의자를 출석시켜서 조사한 때, 현행 범인을 체포 인수한 때, 이런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긴급 체포했을 때는 바로 이제 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현행범 체포 인수했을 때는 분기별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내사는 수사 개시 이전 단계를 말하죠. 그리고 진정내사, 진정탄원 투고 등 서면으로 접수된 것을 말하고, 신고내사, 뭐 112 신고를 했다든지 방문 신고했다든지 서면이 아는 뭐 구두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첩보내사는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 첩보에 대한 내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경찰관이 이제 첩보를 제출하면 우리 수사경찰이 그것을 내사를 하게 되면은 뭐 첩보내사가 되겠죠. 비신고내사는 신고가 아닌 경우, 그뿐만 아니라 뭐 진정이라든가 첩보 이런 경우도 아닌 경우, 우리 경찰관이 스스로 뭐 정보라든가 풍문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사를 한 경우가 비신고 내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사는 임의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대물적인 강제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에 착수를 할 때 이제 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하기 전에 임의적 방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물적인 것은 강제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감청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조사자 진술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문 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사자로부터 진술 조서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뭐 이 실질적으로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 그러한 피신의 성격을 가진다면은 그러한 때에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야지, 이러한 고지 없이 받은 뭐 어떤 진술 조서라든가 그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신의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판례를 보면은 형식적인 뭐 이름이라든가 양식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내사 착수할 때는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해서 수사가 부서장의 지를 받아서 착수하게 되는 것이고, 신고내사는 뭐 현장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역시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첩보내사 역시 접수한 첩보에 따라서 내사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착수를 한다. 익명의 신고, 탄원, 투서 등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결은 입건을 할 수 있겠죠. 범죄 사건부에 등재를 하면은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불입건할 때는 내사 종결, 힘이 없음 제거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겠죠. 내사 중지,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내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내사 병합, 유사한 것은 다른 사건과 병합할 수 있겠죠. 내사 이첩, 관할에 있는 다른 기관에 이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람 종결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진정을 한 경우에 2번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2번을 처리를 했다면 세 번째 것은 공람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것, 또 완결된 사건, 재판에 관한 것,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공람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 첩보를 보면은 범죄 첩보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죠. 결합성,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된 겁니다. 한 개의 첩보와 또 다른 첩보가 서로 결합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혼합성은 한 개의 첩보 안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지향성, 첩보는 그로부터 어떤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변화성,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성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거 2가지를 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가치 변화성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다 이러면 맞는 말 같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시한성이 시간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필시시라고 이렇게 아두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가지를 보면 이제 결혼 결과 가시죠. 결혼 결과 가시 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종종 있죠. 그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결합성과 혼합성이 있죠. 결합성은 하나의 첩보와 또 다른 첩보가 결합하는 것이고, 혼합성은 뭔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한 개의 첩보 안에 원인하고 결과가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과 처리는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 제출, 처리되어야 하죠. 자, 평가 기록은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용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에 반려하여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뒤에 부분하고 오히려 혼돈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수사첩보는 비공개 원칙이지만은 수사 목적상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 상에서 공유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송,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 관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서 범죄지, 또 피해 내사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어느 한 개에 관할 것도 없는 경우에 이때는 이송할 수 있으며, 이때 수사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포상, 수사 첩보에 의해서 중요 범위를 근거했을 때는 수사 첩보 제출자를 사건 해결자 혹은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의 단서를 보겠습니다. 종류는 이제 수사기관이 체험한 것하고 또 타인이 체험한 것이 있겠죠. 수사기관이 체험한 것은 현행범을 체포했다.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것이죠. 변사자 금시, 불신검문, 이것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죠. 신문이나 출판물, 풍설 등을 수사기관이 직접 보는 것이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타인의 체험은 이제 고소할,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 것이고, 자수하거나 신고, 그리고 투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에 제3자가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변사자 금시. 금시는 변사자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금시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금시를 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시를 우리 경찰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보면은 금시의 주체는 검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금시는 검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검사만이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사법경찰관은 의사를 참여시키고 금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친구,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금시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시조사관은 참여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는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시조사관은 이제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은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우리 조직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의사라든가 또 변사자에 이런 사람들, 또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이렇게 해서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서 작성. 사법경찰관은 이제 금시조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변사자 가족, 친구 등의 진술조서, 의사 검안서, 사진 등을 그 조서에다가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 작성하고 금시조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로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시 결과 보고는 사법경찰관은 금시한 결과를 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런데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됩니다. 굳이 검사에게 보고해서 검사의 뭐 허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서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수사를 개시하면 됩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망인 경우에는 이제 검사에게 보고를 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유족에게 시체를 인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보고자가 달라지죠. 이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서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 해부를 위촉하게 되겠죠. 긴급 시에는 영장 없이 할 수도 있지만은 사후에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매장 원칙. 변호사는 후일을 위해서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뭐 화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그 시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장을 하면은 뭐 특별한 경우에 다시 이제 볼 수 있겠죠. 고소 고발.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피고소인의 성명, 연령 등 인적사항은 대략적으로 특정하면 되겠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유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모욕죄 같은 경우에 이제 친고죄가 되겠죠. 고소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뭐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하더라도 이 법정 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애가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애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고소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립적인 고유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또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가 대신해서 고소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으로 뭐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고소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고소 고발 사실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시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다. 수사할 필요가 없겠죠. 동일 사안에 이미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수사기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증거를 소명한 때는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다면 이제 반려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고소할 때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그렇게 반려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조금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아까 위에서 봤을 때 그 진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에 대해서 공람 종결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두 번까지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내용이 다시 진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공람 종결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고소에 있어서는 그런 횟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은 두 번째부터 바로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고소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 반의세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이미 고소할 때부터 들어있다면은 바로 반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또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소 고발했거나 1심 판결 전에 고소 취소한 다음에 다시 재고소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반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